이 집에서는 내가 법이야. 네 명의로 된 집 담보로 잡아서 내 아들 빚 갚자. 그게 네 본분이야. 그해 서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다. 서원채는 똑똑히 기억했다. 혼인신고서에 적힌 날짜는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였다. 최정우는 그게 낭만적이라고 했다. 그때 그녀는 그 말을 믿었다. 지금 그녀는 신혼집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 무릎 앞에 놓인 찻상은 시어머니가 경상도 본가에서 가져왔다는 꽤나 값이 나간다는 육중한 원목 가구였다. 그 고풍스러운 찻상 위에는 눈이 시릴 만큼 하얀 A4 용지 한 뭉치가 놓여 있었다. 남편 최정우는 그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다. 무릎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지만 묘하게도 심리적인 거리는 멀게만 느껴졌다. 여보. 최정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은채가 처음 반했던 바로 그 다정함이었다. 그의 손가락이 서류 뭉치의 가장자리를 톡톡 두드렸다. 깔끔하게 정돈된 손톱, 그리고 손가락 끝에 박힌 아주 작은 굳은 살. 그는 그게 골프채를 잡느라 생긴 영광의 상처라고 했다. 서명 좀 부탁해. 은채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였다. 대표이사 성명란은 비어 있었고 그녀가 이름을 채워 넣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JM, 무역. 아마도 시동생 최정민의 이름 이니셜을 딴 것이겠지만 다른 뜻이 있을지도 몰랐다. 정민이가 사업을 시작하잖아. 최정우는 마치 오늘 저녁 메뉴를 이야기하듯 태연하게 말을 이었다. 당신 이름으로 등록만 하는 거야? 그냥 세금 문제 때문에 명의만 빌리는 거니까 당신한테 피해가는 건 전혀 없어. 은채는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만지작거렸다. 어느 은행 창구에서나 볼 법한 로고가 박힌 검은색 판촉용 볼펜이었다. 플라스틱 펜대가 미끄덩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난 탓일까? 거실 난방을 너무 세게 튼 모양이었다. 구석의 송풍구에서 훅 끼쳐나오는 더운 바람에서 먼지 타는 냄새가 났다. 은채가 입고 있는 캐시미어 니트의 목폴라가 유독 답답하게 느껴졌다. 이거. 그녀가 입을 열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작게 나왔다. 내용을 좀 읽어보고 싶은데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거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쟁반 위에는 유자차 3잔이 놓여 있었다. 짙은 팥죽색 계량 한복 느낌의 실내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머리카락 한 올 흘러내리지 않게 단정히 빗어 넘긴 모습이었다. 귓불에는 작은 금고거리가 반짝였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교회 권사님들이 선물해준 신앙심의 징표 같은 물건이었다. 은채야. 시어머니가 웃었다. 눈가에는 자글자글한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치아가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표준적인 시어머니의 미소였다. 훗날 은채는 그 미소를 수없이 보게 되지만 그때마다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저 따뜻해 보였다. 다 한 식구끼리 돕고 사는 거지 뭘 그리 고민하니. 시어머니가 은채 앞에 유자차를 내려놓았다. 얇은 백자 찻잔 속에서 노란 액체와 유자 껍질이 일렁였다. 새콤달콤한 유자향과 꿀의 단내가 훅 끼쳐왔다. 어머님, 은채는 무의식적으로 불렀다. 호칭을 내뱉는 혀가 뻣뻣했다. 시집 온 지 고작 3개월. 어머님이라는 세 글자는 아직 입에 붙지 않았다. 친정엄마를 부를 때처럼 엄마라고 짧고 편하게 부를 수가 없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반드시 어머님이라고 불러야 했다. 깍듯하고 예에 바르고 어딘가 서늘한 그 단어로.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찻상 옆에 서서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다시 은채를 내려다보았다. 정민이 그 녀석 어릴 때부터 속만 썩이더니 이제야 마음 잡고 사업해보겠다는데 어미 된 도리로 안 도와줄 수가 없잖니. 근데 너도 알다시피 걔가 신용이 좀 그래? 젊을 때 카드를 너무 긁고 다녀서 은행 대출이 안 나온다네. 옆에서 최정우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당신 이름으로 법인만 세우는 거야? 계좌 개설이랑 세금 신고할 때만 필요하고 실제 경영은 정민이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당신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은채는 다시 서류를 바라보았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대표이사. 그녀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 전공을 살리진 못했지만 법인 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도는 알고 있었다. 모든 법적 책임의 종착지. 서명이 필요한 모든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이름이 가장 먼저 불려 나온다는 뜻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알고 있었다. 한국의 수많은 가족 기업에서 이런 이 바지 사장은 흔한 일이라는 것을. 아내 이름으로, 누나 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남편이나 동생이 운영하는 경우 말이다. 회사가 잘 굴러가기만 한다면 아무 문제 없었다. 게다가 고개를 들자 최정우의 눈과 마주쳤다. 그는 오롯이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기대와 간절함, 그리고 당시 은채가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결혼 3개월 차 오키나와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그가 사준 팔찌가 손목에서 반짝였다. 남산타워에서 야경을 보고 한강변에서 자전거를 타고 홍대 앞 술집에서 곤드레만드레 취할 때까지 소주를 마시던 날들. 그가 그녀를 업고 집에 가던 밤, 다음 날 아침 끓여주던 북어국. 그때의 최정우는 그녀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수건으로 머리를 닦아주던 남자였다. 비 오는 날이면 회사 앞으로 차를 몰고 마중 나오던 남자였다. 야근으로 늦는 날이면 거실 불을 켜놓고 그녀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던 남자였다. 그때의 은채는 자신이 참 운이 좋은 여자라고 생각했다. 알겠어요. 그녀의 입에서 허락이 떨어졌다. 볼펜 끝이 종이 위에 닿았다. 검은 잉크가 하얀 여백을 채우며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 서, 은, 채, 획 하나하나가 반듯했다. 그녀의 성격처럼 규격에 맞고 단정하고 모나지 않은 글씨체였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더욱 짙어졌다. 우리 며느리 참 속도 깊지. 마치 백화점에서 마음에 드는 가전제품을 골랐을 때처럼 만족스러운 말투였다. 정우야, 너 장가 한번 잘 갔다. 최정우는 서류를 챙겨 들고 탁탁 소리가 나게 모서리를 맞췄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은채의 정수리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수없이 연습한 연극의 한 장면처럼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고마워, 여보. 은채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방금 볼펜을 쥐었던 손끝에 딱딱한 플라스틱의 감촉이 남아있었다. 남편이 서류 가방에 서류를 넣고 지퍼를 잠그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 이빨이 서로 맞물리며 내는 지익 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갈랐다. 그날 밤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은채는 창가에 서서 가로등 불빛에 비쳐 하얗게 부서지는 눈발을 바라보았다. 소리 없이 세상을 덮어버리는 차가운 백색의 가루들. 그녀는 그 서류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덮어버릴지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2년 후, 은채는 새벽 4시의 알람 소리에 익숙해져 있었다. 날카로운 전자음이 어둠 속을 파고들었다. 눈을 뜨자 칙칙한 회색 천장이 보였다. 커튼 틈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다. 최정우는 어제 회식이 있다며 들어오지 않았다. 회사 근처 호텔에서 잤을 것이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발바닥에 닿는 마룻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보일러를 덜 돌린 탓이다. 낡은 손바지가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옷장으로 다가가 익숙한 패딩 조끼를 꺼내 입었다. 오늘은 추석이었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 리스트는 일주일 전부터 시어머니의 카카오톡 메시지로 날아와 있었다. 은채는 그 화면을 캡처해 두었다. 재료 하나, 조리 순서 하나까지 시어머니의 지시가 빽빽했다. 전, 녹두전, 호박전, 동태전, 나물, 도라지, 고사리, 시금치, 김치, 나박김치, 겉절이, 탕국, 소고기 무국, 기타, 잡채, 소갈비찜, 조기구이, 송편. 그리고 과일 깎는 법의 사과는 윗부분을 평평하게 쳐내야 하고 배는 꼭지가 위로 가게, 곶감은 반드시 홀수로. 은채는 부엌으로 들어가 형광등을 켰다. 팟팟하는 소리와 함께 깜박거리던 불빛이 인해 창백하게 부엌을 밝혔다. 마치 수술실 같은 차가운 백색광이었다.
냉장고에는 어제 장봐온 식재료가 가득했다. 30만 원 근처의 개인 카드로 결제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정성질하며 시댁돈을 쓰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앞치마를 두르고 머리를 질끈 묶었다. 수도꼭지를 틀자 손이 아릴 정도로 차가운 물이 쏟아졌다. 서울의 겨울 수도관은 자비가 없었다. 손마디가 빨개지다 못해 하얗게 질리고 감각이 무뎌질 때쯤 물을 씻기 시작했다. 흙탕물이 개수대 배수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수세미질을 했다. 4시 30분 칼질 시작. 5시 양념장 제조. 5시 30분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기름 온도가 오르며 치익 하는 소리가 났다. 은채는 국자로 녹두 반죽을 떠서 팬 위에 올렸다. 흐물거리던 반죽이 열기를 만나 동그랗게 굳어가며 가장자리가 노릇해졌다. 기름 냄새가 진동했다. 오래된 후드는 소리만 요란할 뿐 제 구실을 못했다. 매캐한 연기가 눈을 찔렀다. 눈물이 핑 돌았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는데 손에 묻어있던 기름기가 눈꺼풀에 묻어 따가웠다. 전을 뒤집으려던 찰나였다. 탁탁. 기름 방울 하나가 튀어올랐다. 아. 짧은 신음과 함께 본능적으로 손을 움츠렸지만 이미 늦었다. 손목 안쪽, 피부가 가장 얇고 연한 곳에 뜨거운 기름이 내려앉았다. 빨간 점 하나. 욱신거리는 통증과 함께 금세 투명한 물집이 잡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처치할 시간이 없었다. 팬 위에 녹두전이 타들어가고 있었다. 은채는 입술을 깨물며 뒤집개를 다시 잡았다. 6시. 창밖이 푸르스름해지기 시작했다. 동이 트고 있었다.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였다. 김순자 여사는 기상과 동시에 방 안을 가볍게 걷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 곧장 부엌으로 내려와 며느리의 진행 상황을 감찰하는 것이 루틴이었다. 은채의 손놀림이 빨라졌다. 7시 시어머니가 부엌에 나타났다. 베이지색 니트 카디건을 걸치고 머리는 이미 완벽하게 드라이가 되어 있었다. 심지어 옅은 화장까지 한 상태였다. 눈썹은 정교하게 그려져 있었고 입술에는 분홍색 립스틱이 발려 있었다. 친척들이 오고 교회 구역 식구들이 인사하러 올 테니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은채야. 시어머니가 부엌 입구에 서서 조리대와 개수대, 기름 끓는 팬, 그리고 땀에 젖은 은채를 훑어보았다. 저는 다 됐니? 거의 다 됐습니다. 어머님. 이제 동태전만 부치면 돼요. 기름 연기를 너무 마신 탓인지 목소리가 갈라졌다.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갓 구워낸 녹두전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으로 조금 떼어내 입에 넣고 오물거렸다. 침묵. 은채는 계속해서 전을 뒤집었지만 등 뒤에 꽂히는 시선이 따가웠다. 바늘 수십 개가 척추를 찌르는 기분이었다. 싱겁다. 시어머니의 짧은 평이었다. 은채의 손이 멈칫했다. 아, 간장 양념 곁들여 낼 거라 조금 심심하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을 끊고 가스레인지 앞으로 다가왔다. 불이 너무 세다. 색깔 봐라. 벌써 거무튀튀해졌잖아. 내가 몇 번을 말하니? 저는 중약불에서 은근하게 익혀야 노르스름하니 예쁘게 나온다고. 이런 걸 어떻게 차례상에 올리니? 조상님들 노하시게. 네, 죄송합니다. 불 줄이겠습니다. 은채는 다이얼을 돌려 불을 줄였다. 시어머니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마치 시험 감독관처럼 팔짱을 낀 채 은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은채가 다 익은 전을 채반에 옮겨 담았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3시간 넘게 한자리에 서 있었더니 무릎 관절이 삐걱거렸고 화상을 입은 손목은 욱신거렸다. 모양도 영 아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으로 전의 가장자리를 툭 쳤다. 반죽이 너무 묽어. 테두리가 다 갈라졌잖아. 우리 집 제사 음식은 보기도 좋아야 하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지 3년이 넘도록 솜씨가 늘질 않네.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한다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의 시어머니들이 며느리를 질책할 때 내는 특유의 기가 막힌다는 듯한 한숨이었다.
손님들 9시면 들이닥칠 텐데 언제 다시 하니? 탕국은 끓였어. 잡채는, 과일은 깎아놨고, 은채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직 할 일이 산더미였다. 시어머니는 혀를 차며 부엌을 나갔다. 등 뒤로 한마디가 비수처럼 날아왔다. 어휴, 널 믿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니? 은채는 뒤집개를 꽉 쥐었다. 8시. 다시 2층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쿵쿵거리는 무겁고 게으른 발걸음이었다. 시동생 최정민이었다. JM 무역의 실질적 사장님. 그는 어제 본가에서 잤다. 오늘 차례를 지낸다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자기 오피스텔까지 운전해서 가기 귀찮았을 뿐이다. 여기엔 밥 차려주고 이불 펴주고 뒤치다꺼리 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바로 형수, 서은채. 최정민이 부엌 앞을 지나갔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제냐 슈트를 빼입은 모습이었다. 은채는 그 로고를 잘 알았다. 지난달 그 슈트의 드라이 클리닝 비용만 8,000원을 자기 카드로 계산했으니까. 머리에는 왁스를 발라 빗어넘겨 형광등 불빛 아래서 번들거렸다. 구두는 어찌나 광을 냈는지 마룻바닥을 밟을 때마다 또각또각 소리가 났다. 현관으로 향하는 걸 보니 나가려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부엌을 지나치던 그가 걸음을 멈췄다. 고개를 돌려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거리와 기름 냄새 진동하는 부엌, 그리고 땀범벅이 된 형수를 바라보았다. 형수님. 감정 없는 건조한 목소리였다. 은채가 고개를 돌렸다. 도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최정민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부엌으로 들어왔다. 식탁 위에 막 담아놓은 나박김치 그릇으로 손을 뻗었다. 젓가락을 집어들더니 무 조각 하나를 입에 넣었다. 아삭, 쩝쩝.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형수님. 그의 말투는 시어머니와 판박이었다. 상대를 묘하게 깔아뭉개는 지적질이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 김치 맛이 좀 이상한데요? 어머니 손맛이 아닌데? 은채의 손에서 뒤집게 손잡이가 뜨거워졌다. 체온 때문인지 억누르고 있는 화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그래요. 어머님이 알려주신 레시피대로 했는데 너무 짜요. 최정민이 하나를 더 집어먹더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물을 너무 크게 썰었어. 어머니는 이것보다 훨씬 작게 써시는데 이렇게 투박해서야 먹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는 젓가락을 탁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가를 닦았다. 그리고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롤렉스 오이스터 퍼페추얼. 청판 다이얼이 반짝였다. 은채는 저 시계의 가격도 알았다. 지난달 회사 법인 카드 명세서를 정리하다가 봤으니까 3,200만 원. 아무튼 전 이만 가볼게요. 김 대표님이랑 골프 약속이 있어서 저녁에나 올 겁니다. 수고하세요. 그는 현관 신발장 위에 둔 차 키를 집어 들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은채는 멍하니 끓고 있는 기름 솥을 바라보았다. 손목의 물집이 점점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투명한 진물이 가득 찬 물집은 스치기만 해도 비명이 나올 만큼 아팠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기름과 음식물 찌꺼기로 얼룩진 손 그리고 검지 끝에 붉게 남아있는 인주 자국. 어젯밤 최정민이 서류 봉투 하나를 들이밀며 도장을 찍어달라고 했다. 무슨 납품 계약서라고 했다. 은채는 내용을 읽어볼 새도 없이 대표이사 서은채라고 새겨진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야 했다. 손가락에 묻은 붉은 인주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다. 지금 그 붉은 자국과 화상 물집이 나란히 그녀의 손에 박혀 있었다. 하나는 내 몸에 난 상처. 하나는 남을 위해 찍은 도장 자국. 순간 헛웃음이 나왔다. 입을 벌려 웃으려 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입꼬리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릴 뿐이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채야, 탕국 아직 멀었니? 작은아버지네 식구들 도착하신다. 은채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날의 차례는 새벽 4시에 시작해 밤 10시가 되어서야 끝이 났다. 상을 차리고 밥을 푸고 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과일상을 차리고 커피를 타고 손님은 끊임없이 밀려왔다. 시어머니는 손님들에게 은채를 소개했다. 우리 큰며느리, 은채야. 그러면 손님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례한 질문들을 던졌다. 애는 언제 가질 거냐? 회사는 어디 다니냐? 친정아버지는 뭐 하시냐? 은채는 로봇처럼 같은 대답을 반복했다. 얼굴에 붙여놓은 미소라는 가면이 쩍쩍 갈라지는 것 같았다. 밤 10시, 마지막 손님이 돌아갔다. 은채는 개수대 앞에 서 있었다. 싱크대 안에는 밥풀과 고춧가루, 기름기가 뒤엉킨 그릇들이 산을 이루고 있었다. 뜨거운 물을 틀어놓자 자욱한 수증기가 피어올라 시야를 가렸다. 고무장갑 낀 손이 축축했다. 장갑 안에서 땀이 차 손가락 사이사이가 미끌거렸다. 마치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듯한 불쾌한 감촉이었다. 거실 쪽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대화 소리가 웅웅거렸다. 정우 그 녀석도 참, 명절에 얼굴도 안 비치고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잖아요. 바쁘긴 뭐가 바빠.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그렇지. 엄마, 쉿번이 듣겠어. 은채의 수세미질이 멈췄다. 여우 같은 년. 그게 무슨 소리지? 그녀는 물을 잠갔다. 거실의 소리를 더 명확히 듣고 싶었다. 하지만 물소리가 사라지자 거실의 대화 소리도 뚝 끊겼다. 마치 누군가 음소거 버튼을 누른 것처럼. 은채는 멍하니 쌓인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그릇 가장자리에서 거품 섞인 물이 뚝뚝 떨어져 배수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다시 물을 틀었다. 쏴! 거센 물소리가 모든 의심을 덮어버렸다. 1년 후. 정확히 말하면 결혼 3년 차 가을이었다. 그날 은채는 은행에 갔다. 별일 아니었다. 급여 통장에 연결된 핸드폰 번호가 바뀌어서 변경 신청을 하러 간 것뿐이었다. 점심시간에 은행은 붐볐고 40분을 기다려서야 창구 앞에 앉을 수 있었다. 창구 직원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짙은 화장에 깍듯한 유니폼, 입가에는 직업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서원채 고객님. 직원이 모니터를 보며 이름을 확인했다. 네. 은채가 신분증을 건넸다. 직원은 신분증을 받아들고 키보드를 두드렸다. 타다악 타다. 그러다 갑자기 손이 멈췄다. 직원의 시선이 모니터 화면에 고정되었다. 잠시 후 고개를 들어 은채를 묘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저 고객님. 직원의 목소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원채님 혹시 JM 무역 대표이사님 맞으신가요? 은채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는데요. 아, 내 다름이 아니라 회사 대출 한도가 꽉 차서요. 혹시 증액 원하시나 해서. 네. 은채가 되물었다. 대출이라니요? 무슨 대출이요? 직원이 눈을 깜빡거렸다. 법인 운영 자금 대출이요. 대표님 명의로 작년에 실행된 건데 총 4억 원이고 현재 3억 8천만 원 사용 중이신데 4억, 3억 8천. 숫자가 둔기처럼 머리를 내리쳤다. 입술이 바싹 말랐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해야 했다. 고객님, 괜찮으세요? 은채는 떨리는 손을 무릎 아래로 감췄다. 저기 확인 좀 할게요. 그 대출금 어디로 들어갔나요? 제 개인 계좌는 아닌데. 직원이 다시 모니터를 들여다보았다. JM 무역법인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 그 돈이 혹시 다른 곳으로 이체된 내역도 볼 수 있나요? 법인 계좌 상세 거래 내역은 기업 뱅킹 창구에서 법인 인감이랑 사업자 등록증 지참하시고 떼셔야 해요. 여기선 총 잔액이랑 한도만 확인되거든요. 은채는 마른 침을 삼켰다. 알겠습니다. 업무 취소할게요. 그녀는 도망치듯 은행을 빠져나왔다. 가을 바람이 찼다. 은행 앞 도로변에 서서 지나가는 차들을 바라보는데 세상이 유리 벽 너머에 있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4억 원. 내 이름으로 된 빚. 지난 3년 동안 나는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돈. 그날 밤 은채는 최정우가 술에 취해 잠들기를 기다렸다. 새벽 2시
코를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그녀는 조용히 침실을 빠져나와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최정우의 성역이었다. 벽에는 그의 변호사 자격증이 검은색 액자에 끼워져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한 번도 펼쳐보지 않은 듯한 법률 서적들이 폼나게 꽂혀 있었다. 은채는 책상 아래 금고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검은색 디지털 금고. 비밀번호 6자리.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최정우의 생일. 삑 보류. 결혼기념일. 삑 보류. 자기 생일. 삑 보류. 식은땀이 흘렀다. 잠시 생각하던 은채는 기억을 더듬었다. 연애 시절 최정우가 했던 말, 우리 엄마 생일이 내 행운의 숫자야. 18만 512. 띠리릭. 초록색 불이 들어오며 육중한 잠금 장치가 풀렸다. 금고 안에는 서류 봉투 몇 개가 들어있었다. 은채는 맨 위에 있는 봉투를 열었다. JM 무역법인 통장 거래 내역서. 종이를 넘기는 손이 덜덜 떨렸다. 출금, 출금, 출금. 4억 원의 대출금이 들어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었다. 수취인 최정민, 수취인 최정민. 그리고 낯선 이름들. 5천만 원, 8천만 원, 1억 원. 마지막 페이지의 잔액란에 찍힌 숫자는 327만. 4억 원이 공중분해되고 고작 300만 원 남짓 남아 있었다. 은채는 입을 틀어막았다. 비명이 새어 나올 것만 같았다. 만약 회사가 이 돈을 갚지 못하면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누구지? 대표이사 서은채. 바로 나. 3년 전 겨울, 유자차 향기가 감돌던 거실에서 남편의 다정한 미소에 속아 서명했던 바로 그 서류 한 장 때문에 은채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수도꼭지를 끝까지 틀었다. 쏴! 물이 세면대를 때리는 소리가 좁은 화장실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터져 나왔다. 소리를 내면 들킬까봐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오열했다. 물소리가 그녀의 울음소리를 삼켜주었다. 다음 날, 은채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인터넷을 뒤졌다. 법인 대표 책임, 명예 대여 처벌, 횡령, 모니터 화면 속의 법률 용어들이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오후 3시, 그녀는 모자를 눌러쓰고 집을 나섰다. 기업 은행 지점에 가서 법인 대표 자격으로 JM 무역의 3년치 입출금 내역 전체를 뽑았다. 은행원은 친절했다. 그녀가 대표님이었으니까.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근처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았다. 형광펜을 들고 한 줄 한 줄 체크했다. 대출금 원금 4억. 추가로 빌린 사채 3천만 원. 그리고 마지막 몇 장에서 이상한 내역들이 눈에 띄었다. JW 주얼리 820만 원, 롯데백화점 본점 156만 원, 제주 신라 호텔 470만 원, 더 현대 서울 230만 원. 이건 회사 운영비가 아니다. 보석, 명품, 특급 호텔. 누군가 내 회사 돈으로, 내 비드로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어떤 여자를 위해서. 은채의 머릿속에 1년 전 추석, 부엌에서 들었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스쳐 지나갔다. 그 여우 같은 년한테 홀려서. 오후 5시 30분. 은채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지옥 같았다. 땀 냄새와 향수 냄새가 뒤섞인 짐짝 같은 칸 안에서 그녀는 멍하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창백하고 지쳐 보였다. 강남역 근처 남편의 사무실이 있는 빌딩 앞 카페. 은채는 길 건너편 가로수 뒤에 몸을 숨겼다. 익숙한 검은색 벤츠 E클래스가 카페 앞에 정차되어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남편 최정우가 보였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지난주에 드라이해준 베이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넘긴 채였다. 그의 맞은편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24, 5쯤 되었을까. 긴 생머리에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앳된 여자였다.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의 가슴께에 사원증이 달려 있었다. JM 무역 로고가 선명했다. 은채는 숨을 멈췄다. 최정우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여자의 손을 잡았다. 깍지를 꼈다. 여자가 환하게 웃었다. 최정우가 냅킨을 들어 여자의 입가에 묻은 무언가를 닦아주었다. 너무나 조심스럽고 애틋한 손길이었다. 3년 전 그가 은채에게 해주었던 것과 똑같은 행동. 은채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켰다. 줌을 당겼다. 화면 속에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들어왔다. 찰칵. 셔터 소리가 퇴근길의 소음에 묻혔다. 은채는 뒤를 돌았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대신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덩이 같은 것이 치밀어 올랐다. 3일 후, 은채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법무법인 단판, 김수연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로 강남 바닥에서 꽤나 이름 날리는 사람이었다. 상담실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했다. 김수연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단발머리 여성으로 눈매가 매서웠다. 서은채 씨. 네. 은채는 가져온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쏟아놓았다. 법인 등기부 등본, 대출 약정서,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카페에서 찍은 사진. 김수연 변호사는 안경을 고쳐 쓰고 서류를 훑어보았다. 15분 동안 정막이 흘렀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사각거렸다. 서은채 씨. 김 변호사가 안경을 벗으며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십니까? 네.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아주 작정하고 서은채 씨를 총알바지로 세웠네요. 법적으로 이 회사의 모든 채무와 책임은 대표이사인 서은채 씨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부도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건 남편이 아니라 당신이에요. 은채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김 변호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회사를 없애버리세요. 없애다니요. 청산 절차를 밟는 겁니다. 대표이사 직권으로. 당신이 유일한 주주이자 대표니까요. 김 변호사가 몸을 앞으로 숙였다. 회사를 공중분해시키면 채권자들은 돈을 받기 위해 진짜 주인을 찾아내려고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모아둔 이 증거들로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히는 거죠. 명의 신탁 사실을 입증하고 횡령죄로 고소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6개월. 그동안 철저하게 연기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척, 순종적인 며느리인 척. 은채는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림 없이 빛났다.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은채는 배우가 되었다. 시어머니가 잔소리를 하면 네, 어머님. 죄송해요 하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죠? 꿀물 타줄게 하며 웃었다. 시동생이 도장을 달라고 하면 군말 없이 찍어주었다. 단, 도장을 찍기 전에는 반드시 서류 내용을 핸드폰으로 촬영했다. 몰래 회계 장부를 복사하고 남편의 통화 내용을 녹음했다. 복사기가 윙윙 돌아가는 심야의 사무실. 은채는 쏟아져 나오는 A4 용지들을 바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총부채 7억 원. 내 인생을 저당 잡힌 값.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 거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시어머니, 남편, 시동생이 소파에 둘러앉아 있었다. 마치 청문회장 같은 분위기였다. 은채는 장바구니를 든 채 현관에 멈춰섰다. 두부와 파가 든 비닐봉지가 바스락거렸다. 은채야. 시어머니가 불렀다. 목소리가 낮게 깔려 있었다. 거기 앉아라. 은채는 조용히 다가가 1인용 소파에 앉았다. 세 사람의 시선이 그녀에게 꽂혔다. 전쟁의 시작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시어머니는 곁눈질로 최정민을 바라보았다. 최정민이 헛기침을 했다. 형수님, 그게 말이죠. 회사 사정이 요새 좀 빡빡해서요. 은채는 대꾸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아시다시피 사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자금 흐름이 좀 막힐 때가 있는 법이라 급전이 좀 필요한데 딱 2달이면 갚을 수 있거든요.
은채는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깍지 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최정민이 숫자를 뱉어냈다. 2억이요. 은채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시어머니가 거들고 나섰다. 은채야,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하나 있지 않니? 결혼 전에 사둔 거, 홍대 쪽에 있는 거 말이다. 은채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오피스텔은 그녀가 결혼 전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월급을 털어 산 것이었다. 대출 없는 자가 23제곱미터, 고작 7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울 하늘 아래 오롯이 그녀의 소유인 유일한 안식처였다. 그거 담보대출 좀 받자. 시어머니는 마치 옆집에서 콩나물 좀 빌리자는 투로 말했다. 동생 좀 도와줘야지. 은채는 고개를 숙였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왔다. 두려워서가 아니었다. 분노 때문이었다. 지난 3년간 꾹꾹 눌러 담아왔던 단 한 번도 터뜨리지 못했던 화가 가슴속에서 시뻘건 용암처럼 들끓었다.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지 않았다. 어머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의도적으로 목소리를 가늘게 떨었다. 그건 제 유일한 재산인데요. 최정우는 그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다리를 꼬고 앉은 채 마치 남의 일인 양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은채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쾅! 그가 들고 있던 포크를 찻상 위에 내던졌다. 찻상 위에는 깎아놓은 배가 담긴 접시가 놓여 있었다. 방금 전까지 최정우는 그 포크로 배를 찍어 먹고 있었다. 당신 지금 무슨 소리야? 최정우가 목소리를 높였다. 뻔뻔하기 그지없는 분노가 서려 있었다. 정민이 내 동생이야. 한 식구끼리 좀 돕자는 게 그게 그렇게 힘들어. 당신이 밖에서 버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그 오피스텔 유지나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우리 집에 시집와서 먹여주고 재워주니까 그나마 돈 모아서 산 거 아니냐고. 은채의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날카로운 통증이 정신을 번쩍 들게 했다. 지금은 터뜨릴 때가 아니라는 신호였다. 여보, 그녀는 나직이 속삭였다.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럼 무슨 뜻인데? 최정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동생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형수란 사람이 구경만 하겠다는 거야? 당신은 가족이라는 개념이 없나? 정우야.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소리 지르지 마라. 은채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겁이 나서 그러는 거 아니겠니? 시어머니는 은채 쪽으로 몸을 돌려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다.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손길이었지만 은채에게는 소름 끼치는 감촉이었다. 은채야, 걱정 마라. 잠깐 담보만 잡히는 거야? 2달이면 다 갚는다. 집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명의는 그대로 내 거잖아. 가족끼리 뭘 그리 따지니? 은채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그날 밤, 은채는 홍대 오피스텔로 갔다. 그녀는 7평 남짓한 좁은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불은 켜지 않았다. 창밖에서 쏟아지는 네온 사인이 벽지를 푸르게, 때로는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엄마. 수화기 너머로 친정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은채니. 이 늦은 시간에 웬일이야? 은채는 잠시 침묵했다. 엄마, 부탁이 하나 있어? 다음 날, 은채는 등기소로 향했다. 그녀는 오피스텔의 명의를 친정엄마 이름으로 이전했다. 절차는 간단했다. 직계 존비 속간의 증여. 증여세가 조금 나오겠지만 상관없었다. 은채는 이미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둔 상태였다. 1시간 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가 김영숙, 은채의 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었다. 등기소를 걸어 나오는 은채의 얼굴 위로 햇살이 쏟아졌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시리도록 파랗고 구름은 하얗고 공기는 건조하고 차가웠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첫 번째 단계 완료. 또 한 달이 지났다. 은채는 누군가에게 만남을 요청했다. 오지은.
그 여자였다. 은채는 회사의 직원 명부를 뒤져 그녀를 찾아냈다. JM 무역 경영지원팀 대리, 입사 1년 6개월 차 이력서도 확인했다. 서울 소재 사립대 경영학과 졸업, 홍보대 행사를 거쳐 JM 무역으로 이직한 뒤 초고속으로 최정민의 수행비서가 된 여자. 그리고 최정우의 내연녀. 은채는 형제가 이 여자를 어떻게 공유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녀는 최정민의 직원일 뿐이고 최정우와는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사이일지도 모른다. 아니면 두 남자 모두와 얽혀 있거나 어쩌면 이 모든 게 은채의 오해일지도. 아니, 오해의 여지는 없었다. 카페 창너머로 보았던 그 장면, 눈을 감으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올랐다. 남편의 손, 여자의 입가, 냅킨, 그 다정한 손길. 은채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그녀를 만났다. 그때 그 카페는 아니었다. 너무 비참하니까. 은채는 골목 안쪽에 있는 창이 작고 프라이빗한 카페를 골랐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 구석진 자리에 자리를 잡았다. 오후 3시, 오지은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가까이서 보는 건 처음이었다. 확실히 젊었다. 잡티 하나 없는 하얀 피부, 오목조목한 이목구비, 가녀린 몸매, 어깨 위로 찰랑거리는 긴 생머리 끝에는 살짝 웨이브가 들어가 있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안에 검은색 원피스를 받쳐 입었고 발에는 디올 구두를 신고 있었다. 또각또각 소리를 내는 그 구두 밑창의 로고를 은채는 단번에 알아봤다. 아마도 회사 돈으로 샀겠지? 은채는 생각했다. 오지은은 인사도 없이 맞은편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다리를 꼬고 핸드백을 옆 의자에 내려놓은 뒤 고개를 쳐들었다. 은채를 내려다보는 눈빛에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사모님이 저한테 무슨 볼일이세요? 도발적인 말투였다. 은채는 대꾸 없이 그녀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 알겠다. 오지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정우 오빠랑 헤어지라고 돈 봉투라도 내미시게요?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며 팔짱을 꼈다. 마치 제 집 안방인 양 편안한 자세였다. 사모님, 거울 좀 보고 다니세요. 본인 꼴이 어떤지. 그만. 은채가 말을 끊었다. 오지은이 멈칫했다. 은채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뭔데요? 오지은이 인상을 찌푸렸다. 열어봐요. 오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집어들었다. 안에서 A4 용지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회사의 부채 현황 리스트였다. 은행 대출금, 거래처 미지급금, 직원 체불 임금, 그리고 사채. 총액 6억 9,800만 원. 오지은의 안색이 서서히 변해갔다. 그녀가 다음 장을 넘겼다. 연대보증인 명단이었다. 대표이사 겸 주채무 보증인 서은채. 연대보증인 김순자 시어머니. 세 번째 장. 은행 거래 내역서. 수취인 최정민. 네 번째 장. 또 다른 거래 내역. 수취인 JW 주얼리. 적요 오지은. 금액 820만 원. 오지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게. 은채는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날씨 이야기를 하듯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 남자친구의 동생. 아, 어쩌면 당신의 또 다른 남자친구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진 비디예요. 난 몰라요. 당연히 모르겠죠? 은채의 목소리에는 높낮이가 없었다. 당신은 선물 받고, 용돈 받고, 호텔 가고, 회사 법인 카드로 디올 구두 긁는 것만 알았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이 회사의 법적 대표가 누구인지, 빚보증 선 사람이 누구인지, 회사가 망하면 법적으로 누가 책임을 뒤집어 쓰는지 관심도 없었겠죠. 오지은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은채가 말을 이었다. 이제 알려줄게요. 법인 대표는 나예요. 보증인도 나고. 채권자들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들이닥치면 난 그냥 이 회사 폐업 신고해버리면 그만이에요. 폐업이요. 오지은이 간신히 되물었다. 폐업하면 그럼 그 빚은요.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죠.
은채가 싸늘하게 웃었다. 하지만 당신은 알아야 할 거요. 저기 적힌 사채, 실차주는 최정민이에요. 걔가 자기 집이랑 차, 전부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잡혔거든요. 회사가 공중분해돼서 빚 못 갚게 되면 그 깡패들이 누굴 찾아갈 것 같아요. 오지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다. 그녀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은채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아니요. 팩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류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대로 두었다. 계속 그 남자들이랑 놀아나든 말든 그건 당신 선택이에요. 하지만 충고 하나 하자면 선택하기 전에 그 리스트나 꼼꼼히 읽어봐요. 은채는 가방을 챙겨 들고 돌아섰다. 문 쪽으로 걸어가는데 등 뒤에서 오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흐느낌과 욕설이 뒤섞인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였다.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는 문을 밀고 서울의 겨울 햇살 속으로 걸어 나갔다. 이혼 조정기일, 서울에는 추적추적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정법원 3층 조정실. 흰 벽에 법복을 입은 판사의 사진이 걸려있는 좁은 방이었다. 긴 테이블 양끝에 은채와 최정우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각자의 변호사가 배석했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도 와 있었다. 그녀는 최정우 뒤쪽 방청석에 앉아 있었다. 짙은 쥐색 코트를 입고 입을 꾹 다문 채였지만 눈가가 붉은 것을 보니 밤새 운 모양이었다. 조정위원은 안경을 쓴 중년 여성이었다. 사무적이고 중립적인 표정이었다. 자, 그럼.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겼다. 신청인 서은채 씨는 이혼을 청구하셨고 피신청인 최정우 씨도 이혼에는 동의하십니까? 최정우 측 변호사가 헛기침을 했다. 의뢰인은 원칙적으로 이혼에 동의합니다만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세요.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서은채 씨 명의로 된 마포구 소재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 의뢰인의 특유 재산입니다. 은채 측 김수연 변호사가 말을 잘랐다. 혼인 전 취득한 재산으로 부부 공동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부동산이 한 달 전 신청인의 모친 명의로 이전되었습니다. 최정우 측 변호사가 맞받아쳤다. 저희는 이것이 재산 분할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 행위라고 의심하고 있으며 특유 재산의 처분은 소유자의 자유입니다. 김수연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다. 혹시 그 부동산 형성에 피신청인이 기여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최정우 측 변호사가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다. 증거가 있을 리 없었다. 그건 정말로 은채가 혼자 힘으로 마련한 것이었으니까? 조정이 계속되었다. 가재도구, 예금, 차량 등에 대한 지루한 공방이 이어졌다. 최정우는 그놈의 벤츠는 죽어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우겼고 은채는 쿨하게 동의했다. 최정우는 어머니가 사준 수입 냄비 세트도 챙기겠다고 했고 은채는 그것마저 가져가라고 했다. 마침내 조정위원이 결론을 내렸다. 그럼 쌍방 합의하에 서은채 씨는 재산 분할 청구권을 포기하고 최정우 씨는 잠깐만요. 최정우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그가 은채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분노,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공포. 몸만 나가겠다고? 그가 물었다. 정말 빈손으로 나가겠다고? 은채는 그를 바라보았다. 3년. 3년의 결혼 생활, 3년의 인내, 3년의 서명, 도장, 밥상, 설거지. 그녀는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 그녀는 도구에 불과했다. 대출을 받기 위한 도구. 세금을 피하기 위한 도구. 빚을 떠넘기기 위한 도구. 이제 그 도구가 제 발로 걸어나가려 하고 있었다. 아무것도 챙기지 않고 어떤 빌미도 남기지 않은 채. 은채가 웃었다. 눈은 웃지 않고 입꼬리만 살짝 올라간 서늘한 미소였다. 당신 돈 필요 없어. 그녀가 말했다. 난 자유면 돼. 방청석에서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쳤다. 자유.
우리 집에서 3년 동안 호의호식하다가 이제 와서 빈손으로 나가면서 무슨 고고한 척은. 은채는 대꾸하지 않았다.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최종 합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은채는 볼펜을 들어 마지막 장에 서명했다. 서은채. 3년 전 그때처럼 반듯하고 정갈한 글씨체였다. 하지만 펜을 내려놓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맞은편의 최정우를 똑바로 응시했다. 그동안의 후한 대접, 고마웠어. 그녀가 말했다. 일기예보를 읽는 아나운서처럼 담담한 어조였다. 그럼 회사 일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을게? 최정우가 미간을 찌푸렸다. 회사라니.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다. 당신 동생 회사 말이야. JM 무역.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조정실을 걸어 나갔다. 조정실을 나온 그날 오후, 은채는 서초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 있었다. 머리가 희끗한 중년의 법무사가 금태 안경을 고쳤으며 은채가 건넨 서류를 훑어보았다. 대표이사 사임서, 주주총회 의사록, 법인 해산 및 청산 신청서, 서은채 대표님. 법무사가 고개를 들었다.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청산 절차 진행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법무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법적으로 해산 등기를 하고 청산인을 선임하면 신문에 공고를 내야 합니다. 채권 신고 기간은 2개월이고요. 그동안 채권자들이 2달까지 갈 필요 없어요. 은채가 말을 잘랐다. 법무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네. 은채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잿빛으로 펼쳐져 있었다. 채권자들은 오늘 바로 알게 될 거니까요. 그날 저녁, 김수연 변호사 사무실에서 퀵서비스 오토바이 여러 대가 출발했다. 수신인은 리스트에 적힌 채권자들이었다. 은행, 거래처, 그리고 사채업자. 모든 채권자가 24시간 안에 법인 해산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었다. 3일 후 새벽 6시 30분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겨울 햇살이 창백하게 아스팔트를 비쳤지만 거리에는 인적이 드물었다. 최정민은 마포구의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있었다. 23층,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복층 펜트하우스. 3년 전 풀알부로 지른 이 집의 월 이자만 340만 원이었고 이미 4개월째 연체 중이었다.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젯밤 강남클럽에서 새벽 2시까지 양주를 퍼마시고 들어와 지금은 베개에 얼굴을 파묻은 채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딩동 딩동 쾅쾅쾅. 초인종 소리와 함께 현관문을 부술듯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최정민은 깜짝 놀라 눈을 떴다.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듯 아팠다. 누구야? 그는 웅얼거리며 몸을 뒤척였다. 쾅쾅쾅. 최정민. 문 열어. 걸걸하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현관을 뚫고 들어왔다. 최정민은 벌떡 일어났다. 잠옷 차림으로 현관으로 달려가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다. 문 밖에는 덩치 큰 사내 대여섯 명이 서 있었다. 검은 가죽 점퍼를 입은 그들의 표정은 험악하기 그지없었다. 맨 앞에 선 남자가 주먹으로 문을 가격하고 있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아주 조금 틈만 보이게 열었다. 누구세요? 앞에 있던 남자가 문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확 제쳐버렸다. 그는 휴대폰 화면을 최정민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화면에는 문서 한 장이 떠 있었다. 대표이사 사임 등기 신청서, 신청인 서은채, 접수일 3일 전. 최 대표 아니, 이젠 그냥 최 씨라고 불러야 하나? 남자의 목소리에 조소가 가득했다. 니네 회사 공중분해됐더라? 우리 물건 값은 누가 주나? 최정민은 멍하니 서 있었다. 뇌가 정지한 것 같았다. 공중분해? 그게 무슨 소리야? 그 회사는 내 건데, 네 거라고. 남자가 비릿하게 웃었다. 서류상 대표는 서은채였잖아. 근데 그 여자가 법적으로 깔끔하게 사임하고 회사 문 닫아버렸어. 지금 그 회사는 주인 없는 껍데기라고.
그럼 우린 돈을 누구한테 받아야겠어? 그가 한 발짝 다가와 최정민을 내려다보았다. 당연히 실소유주인 사장님한테 받아야지. 그날 오후 최간의 본가 초인종은 쉴 새 없이 울려댔다. 거래처 사장들이 몰려와 거실 소파를 점거하고 식은 차를 마시며 고성을 질렀다. 은행 추심팀 직원들은 정장을 입고 예의 바르게 말했지만 내용은 비수 같았다. 김순자 여사님, JM무역의 연대 보증인으로서 법인 해산에 따라 은행은 보증인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합니다. 여기 법원 가압류 통지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사채업자들은 예의 따위 없었다. 가죽 점퍼를 입은 사내 둘이 거실 한복판에 서서 담배를 피워댔다. 담뱃재를 카페트 위에 툭툭 털었다. 시어머니 김순자는 안방 문을 걸어 잠그고 이불 속에 숨어 나오지 않았다. 최정민은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뺨에는 손자국이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앞니가 입술 안쪽을 찢어놓은 모양이었다. 사채업자가 쭈그리고 앉아 최정민의 이마를 검지로 툭툭 쳤다. 최 사장 아니지. 이제 사장도 아니니까 그냥 최 씨라고 할게. 우리 돈 1억 8천, 사흘 안에 안 갚으면 어머님 보험금 청구하러 간다. 그의 손가락이 최정민의 뺨을 타고 내려와 톡톡 두드렸다. 무슨 보험인지 알지? 사망보험 말이야? 최정민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최정우가 뛰어들어왔다. 난장판이 된 거실, 무릎 꿇은 동생, 그리고 낯선 남자들을 보자마자 그가 소리쳤다. 당신들 뭐야? 여기 사유지야. 나 변호사야. 당장 경찰 부를 거야. 경찰. 사채업자가 천천히 몸을 일으켜 그를 바라보았다. 불러. 부르는 김에 경찰 아저씨한테 동생 놈 장부 수사 좀 해달라고 해. 횡령, 사문서 위조, 불법 대출 징역 몇 년 살 것 같냐? 최정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가 바닥에 널브러진 동생을 내려다보았다. 최정민은 핏발선 눈으로 형을 올려다보며 덜덜 떨고 있었다. 짓밟힌 벌레 같은 몰골이었다. 형, 최정민이 울먹였다. 형 나 좀 살려줘. 최정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가 사채업자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얼마면 됩니까? 빚쟁이들이 돌아간 후 최정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으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어머니 명의의 예금을 빼돌려야 했다. 김순자 여사가 평생 모은 갯돈과 아버지 유산, 합쳐서 1억 조금 넘는 돈이 있었다. 그거라도 건져야 했다. 그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충 박아두고 은행 창구로 뛰어갔다. 이체 좀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신가요? 아들입니다. 대리인 자격으로. 죄송하지만 본인 아니면 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위임장 가져오셨나요? 최정우는 욕지거리를 삼키며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5번 울리고 나서야 연결되었다. 정우냐? 김순자의 목소리는 다 죽어가는 노인 같았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 뭐예요? 일단 돈부터 빼야 해요. 빨리요. 소용없다. 네. 소용없어, 정우야.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금 은행에서 문자 왔어. 내 계좌 전부 지급 정지됐단다. 최정우의 손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지급 정지요? 왜요? 내가 그 회사 연대 보증인이라서 회사가 망했으니 보증인 재산을 묶어버린다잖아. 아이고. 김순자가 통곡하기 시작했다. 최정우는 천천히 핸드폰을 내렸다. 은행 로비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천장에서는 따뜻한 히터 바람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는 뼛속까지 시려오는 한기를 느꼈다. 3일 전 조정실을 나서던 은채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다. 당신 동생 회사 말이야. JM무역. 그때는 몰랐다. 이제야 알겠다. 은채는 단순히 이혼 도장을 찍고 나간 게 아니었다. 그녀는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누르고 나갔다. 그리고 그 폭탄이 지금 그의 집 안방에서 터지고 있었다. 그날 밤 최정우는 은채의 친정집 앞에 서 있었다. 은채는 이혼 후 잠시 친정으로 돌아가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낡은 복도식 아파트. 칠이 벗겨진 철문은 바람이 불 때마다 덜컹거렸다. 딩동. 1번, 2번,
10번. 은채는 거실 소파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친정엄마 김영숙 여사가 주방에서 나와 현관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았다. 은채야, 문 열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은채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딩동, 딩동, 딩동. 은채야. 문밖에서 최정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서은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얘기 좀 해. 은채의 시선은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게임을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웃음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은채야. 제발. 문 좀 열어줘. 최정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절규에 가까웠다. 김영숙 여사가 한숨을 쉬며 현관으로 다가갔다. 안전고리를 건 채 문을 조금 열었다. 최서방, 무슨 일인가? 문이 열리자마자 최정우가 틈새로 얼굴을 들이밀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은 퀭했다. 코트 자락에는 흙탕물이 튀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있는 은채를 발견하고는 그대로 현관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은채야. 그가 소리쳤다. 은채야. 제발. 회사 좀 살려줘. 은채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우리 다시 합치자. 응. 최정우가 문틈으로 손을 뻗어 허공을 휘저었다.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회사 청산만 취소해줘. 은채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화면이 뉴스 채널로 바뀌었다. 기상캐스터가 내일 서울에 눈이 올 거라고 예보하고 있었다. 은채야. 최정우가 울부짖었다. 너 이러면 정민이 죽어. 우리 엄마도 죽는다고. 우리 식구 다 죽일 셈이야? 그제야 은채가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최정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한때는 잘생겼다고, 다정하다고, 사랑한다고 믿었던 그 얼굴. 지금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일그러진 찌질한 남자의 얼굴일 뿐이었다. 당신들이 날 말려 죽이려던 지난 5년 동안 은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나는 왜 안 죽었을까? 최정우가 입을 딱 벌렸다. 시키면 서명하고, 오라면 오고, 빚보증 서라면 서고. 명절 새벽 4시에 일어나 전 부치다가 손목에 화상을 입어도 밥상 차렸어. 당신 바람 피우는 거 알았을 때, 카페에서 그 여자 입 닦아주는 거 봤을 때도 난 참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송곳처럼 날카로웠다. 그 5년 동안 난 매일 밤 나한테 물었어. 왜 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 꿇은 최정우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답을 알았어. 난 잘못한 게 없어. 잘못은 당신들이 했지? 최정우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뭐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나랑은 이제 상관없는 일이야. 은채가 말했다. 법인 청산은 합법적인 절차였어. 억울하면 고소하든가. 그녀는 등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앞에서 그녀는 멈춰섰지만 뒤돌아보지는 않았다. 엄마, 저 사람 좀 내보내줘요. 황. 방문이 닫혔다. 김영숙 여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전 사위를 보며 혀를 찼다. 최서방, 그만 가보게. 일주일 후. 서울에 첫눈이 내렸다. 회색 하늘에서 쏟아지는 눈송이가 도시의 더러운 것들을 덮어버리려는 듯 하얗게 쌓여갔다. 최정민은 강남의 한 골프장 입구에서 사채업자들에게 붙잡혔다. 그가 자주 드나들던 멤버십 골프장이었다. 연회비만 2천만 원이 넘는 급이 되는 사람들만 들어간다는 그곳. 그는 이곳에서 김 대표, 박 대표들과 어울리며 자신도 상류층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살았다. 지금 그는 눈 덮인 아스팔트 바닥에 처박혀 있었다. 가죽 구두를 신은 발이 그의 뒤통수를 짓누르고 있었다. 옆에는 그의 벤츠가 세워져 있었다. 차체는 누군가 열쇠로 긁어놓은 듯 흠집투성이었고 보닛 위에는 붉은색 낙하로 두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돈 갚아.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보안요원들이 말리려 했지만 덩치 큰 사채업자들에게 밀려났다. 돈 갚으라 말아 할 것도 없어.
사채업자 두목이 최정민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우리 최 사장님이랑 대화 좀 하러 온 거야? 1억 8천이 애들 껌 값도 아니고, 안 그래? 가 갚을게요. 최정민이 눈밭에 얼굴을 문지르며 웅얼거렸다. 시간. 두목이 피식 웃었다. 최 사장, 우리가 사흘 줬잖아. 그동안 뭐 했어? 짐 싸서 제주도로 튀려고 공항 가던 길 아니었나? 그가 최정민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들어 올렸다. 오늘 결판 내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 스마트폰을 들어 올렸다. 찰칵. 동영상 녹화 버튼의 빨간 불이 깜빡였다. 그날 밤, 그 영상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강타했다. 제목, 강남 벤츠남 참교육 현장.jpg. 영상 조회수는 1시간 만에 10만을 돌파했다. 댓글창에는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해 최정민의 과거 SNS 게시물들을 털어 올렸다. 골프장 클럽하우스에서 명품 슈트를 입고 찍은 셀카. 박 대표님이 쏘신 날이라며 올린 오마카세 사진. 가격표가 보이게 찍은 롤렉스 시계 자랑샷. 하룻밤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제주도 호텔 수영장 사진. 그 화려한 허세와 눈밭에 처박혀 밟히는 비참한 현실의 대비는 완벽한 블랙 코미디였다. 이게 대표님 클라스. 돈 자랑할 땐 세상 다 가진 줄 알았겠지? 인과응보네. 쌤통이다. 신상 털림. JM 무역이라는데 대표가 서은채? 여자네. 헐, 대박. 서은채가 형수래. 미친, 형수 명의로 회사 차리고 빚잔치한 거임. 와, 쓰레기네. 형수는 무슨 죄냐? 형수님 탈출 진흥순 인정. 여론은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영상 조회수는 500만을 넘겼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3위에 올랐다. 시어머니 김순자 여사가 평생 목숨처럼 지켜온 것은 체면이었다. 공무원 아버지 밑에서 자라 남부끄럽지 않게 교양 있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아온 여자. 건재상 하는 남편 만나 억척같이 돈 모아 번 듯한 집 사고 아들 둘 변호사에 사장님 만들었다고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녔던 여자. 교회에서는 신앙심 깊은 권사님이었고 매년 200만 원씩 감사 헌금을 내서 목사님의 칭찬을 독차지했던 여자. 그녀의 60년 인생. 그 견고했던 체면의 성이 단 일주일 만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사흘째 두문불출하고 있었다. 편의점 주인이 앞집 여자가 교회 구역 식구들이 보낸 카톡을 읽고도 답하지 않았다. 커튼을 이중으로 치고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다. 교회였다. 김순자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순자 권사님. 저 김 집사예요. 수학이 넘어 김 집사의 목소리가 난처한 듯 머뭇거렸다. 저기 이번 주 주일 예배 말인데요. 당분간은 좀 쉬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김순자의 손이 떨렸다. 김 집사,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이번 주 안내 당번인데. 아니, 그게 요즘 인터넷에 도는 영상이랑 소문 때문에 목사님께서도 교회 이미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다고 하셔서 잠잠해질 때까지는 봉사도 좀 내려놓으시고. 김순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거 다 헛소문이야, 우리 정민이가. 권사님. 김 집사가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영상 다 봤어요. 그게 헛소문은 아니잖아요. 뚜. 전화가 끊겼다. 김순자는 핸드폰을 쥔 채 바닥으로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멍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하얀 천장이 회색으로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순간이었다. 2달 후, 김수연 변호사가 은채에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최종 청산 보고서입니다. 은채는 서류를 받아 들었다. JM 무역법인 청산 종결, 대표이사 사임 서은채, 법적 책임 없음, 총부채 6억 9,800만 원, 자녀 자산 처분액 1억 2천만 원, 미변제 채무 5억 7,800만 원, 추심 대상 실질 경영자 최정민, 연대 보증인 김순자.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최정민 씨 명의의 아파트와 차량은 경매로 넘어갔고
낙찰 대금 4,300만 원은 빚 갚는 데 쓰였습니다. 은행 계좌는 전부 압류됐고요. 현재 무일푼이나 다름없습니다. 은채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은요? 형사고소건 말씀이시죠? 사기 및 불법 대출 혐의로 입건돼서 조사 중입니다. 실형 3년에서 5년 정도 예상됩니다. 민사 빚은 평생 따라다니겠죠? 개인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이상. 시어머니는요? 김순자 씨는 연대 보증인이라 집, 예금, 심지어 연금까지 전부 압류 대상입니다. 신용불량자 명부에 등재되셨고요. 은채는 잠시 침묵했다. 그럼 그 사람은?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김 변호사는 누구를 말하는지 알았다. 최정우 씨요. 김 변호사가 안경을 고쳤었다. 법적으로는 제2M 무역 지분이 없어서 빚을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씁쓸하게 웃었다. 로펌에서 쫓겨났습니다. 파트너 변호사들이 만장일치로 제명을 결정했다더군요. 사기꾼 집안 변호사한테 누가 사건을 맡기겠습니까? 이미지가 생명인 바닥인데 변호사 자격증이야 살아있지만 사실상 업계 매장당한 거죠. 은채는 의자 깊숙이 몸을 기댔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끝났네요. 그녀가 나직이 말했다. 네. 김 변호사가 대답했다. 끝났습니다. 반년 후. 제주도의 한적한 해변. 비수기라 인적 드문 바닷가 리조트 테라스에 은채가 누워 있었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징. 테이블 위에 둔 핸드폰이 진동했다.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프로필 사진은 낯선 여자의 뒷모습이었다. 이름, 오지은. 그 여자였다. 메시지는 짧았다. 당신이 이겼어요. 은채가 미간을 찌푸리며 핸드폰을 내려놓으려는데 연달아 메시지가 도착했다. 그 집구석, 지금 경기도 외곽 월세방 산대요. 할망구는 지난달에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반신불수됐고 최정민은 재판 중이고 정우 오빠는 매일 방구석에서 소주만 까고 있어요. 잠시 후 마지막 메시지가 떴다. 난 진작 헤어졌어요. 그 빚더미에 깔려 죽긴 싫거든요. 은채는 무표정한 얼굴로 화면을 바라보았다. 엄지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잠시 머뭇거리다. 톡 하고 눌렀다. 읽음. 그녀는 답장하지 않고 핸드폰을 엎어두었다. 철썩, 철썩. 파도가 하얗게 부서지며 모래사장을 적셨다. 갈매기 한 마리가 끼룩거리며 파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갔다. 은채는 눈을 감고 햇살의 온기를 느꼈다. 따뜻했다. 3개월 후. 서울, 마포구 연남동. 은채는 하얀색으로 칠해진 3층짜리 꼬마 빌딩 앞에 서 있었다.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 1층은 카페, 3층은 작업실로 꾸민 공간이었다. 페인트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새하얀 벽에 간판이 걸려 있었다. 스튜디오 은채. 은채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이혼할 때 포기한다고 했던 그 오피스텔 판돈,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악착같이 모아둔 비상금을 털어 마련한 그녀만의 성이었다. 물론 오피스텔은 엄마 명의로 돌려놓은 덕에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 이곳은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누구의 결제도 필요 없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으며 새벽 4시에 일어나 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곳.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엄마. 은채야, 오늘 오픈 날이지? 응. 엄마가 김밥이랑 잡채 좀 했어. 지금 가는 길이다. 거기 컵은 있니? 따뜻한 차라도 끓여 마시면서 해라. 날 춥다. 엄마의 잔소리에 은채의 미소가 짙어졌다. 알겠어. 조심해서 와. 전화를 끄는 은채는 크게 심호흡을 했다. 겨울바람 끝이 찼지만 상쾌했다. 잿빛 하늘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그녀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녀의 등 뒤로 최 씨 성을 가진 남자. 그녀를 하녀 취급하던 시대. 서명과 도장을 강요하던 서류들. 기름 냄새, 화상 자국, 눈물, 그리고 절망. 그 모든 것들이 바람이 되어 흩어졌다.
은채는 유리문을 밀고 자신의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다. 딸랑. 문에 달린 풍경 소리가 맑게 울렸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